오늘은 일본 엔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 엔화 저는 최근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굉장히 많이 싼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주변에서도 보면 와 엔화 진짜 많이 싸다. 엔화 지금쯤이면 좀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한 명이고요. 일본 엔화 10년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100엔당 93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엔당 934원이니까 1엔당은 한 9.34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나스닥, S&P 그리고 유럽 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홍콩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투자하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뭘 투자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니 코스피 코스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절대 투자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일본 엔화가 굉장히 많이 싸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는 좀 일본 엔화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좀 저점을 찍고 조금 옆으로 행보하더니만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본 엔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일본 엔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좋아하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본 기준금리랑 미국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전 세계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2022년도 중순 그때부터 금리가 쭉 올라갔죠.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 그 정책에 대한 기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기 디플레이션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했었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일 금리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 말은 요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랑 일본 사이의 기준금리 격차가 어찌 보면 일본이랑 미국 사이의 환율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었는데 반대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온다라 그러면 일본의 돈의 가치가 올라오고 미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일본 엔화가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30년물 장기 금리가 4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격차가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씩 그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그 전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말은 기존의 일본 금리가 너무 쌌기 때문에 일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과 같은 자산, 신흥국이나 아니면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보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 많이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일본 가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의 연기금이라든지 일본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보험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30년물 국채, 이런 쪽으로 장기물에 대한 국채 투자를 많이 했었죠. 기존에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미국 자산이 일본 자산보다 조금 더 안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자산을 팔고 미국 자산으로 투자했었던 규모가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격차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투자하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본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실제로 보면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원래 1990년도부터 해서는 거의 0%대 정도의 저금리 기조를 거의 한 30년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0.25%까지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였던 게 조금 올렸고 그리고 이번에 0.25%까지 올리고 두 번 연속 동결을 했는데 다음번 일본의 금융통화회의 12월 달에 있죠. 그때는 0.5%까지 그러니까 0.25% 스몰컷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를 보면
와, 진짜 일본은 임금이 거의 안 올랐어요. 30년 장기 디플레이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임금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보면 자세히 보시면 0%가 여기인데 0% 위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꺾였다라 그러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 그러면 절대 금리를 못 올리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숨통이 트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선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선생님 보시면 일본 물가 상승률이 좀 다시 꺾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실제 전체 명목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거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일본의 서비스 물가 추이가 꺾였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원래 스티키해서 잘 안 꺾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잘 안 꺾이는 물가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주거비 물가 같은 경우도 일본은 지난 30년간 주거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YOY로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에서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입 상품 가격 지수도 보면 굉장히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였죠. 이때는 1970, 80년대 오일 쇼크랑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도쿄를 팔면 미국 전역을 산다라고 했을 만큼 그때의 영광스러웠었던 일본이고, 지금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중 갈등,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어디를 근간으로 하냐면 보호무역주의죠. 보호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원유를 사든지 리튬을 사든지 아니면 히토류를 사든지 반도체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돈만 있으면 다들 해결됐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사죠. 아니면 돈을 진짜 무진장 많이 주고 관세를 다 때려 맞는 것도 감수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물가를 다시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듯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 요것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에서 금리도 다시금 조금씩, 시장 금리도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관광객 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죠. 저도 일본 여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관광객 수 추이가 요때는 코로나 때고,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진짜 지금이 올타임 하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N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N저가 생기면 당연히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그 자국 통화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본 엔화 자체가 너무 약세라는 거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잖아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을 사더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이폰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 요즘에는. 이게 달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엔저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살기가 좀 팍팍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의아해요. 보면 0보다 아래죠. 적자입니다. 무역수지가. 아니, N저가 일어나면 당연히 무역수지는 흑자가 되고, N저면 당연히 수출이 좋아서 당연히 수지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한 건데, 일본이 과거에 오프쇼어링이라 그러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랑 아세안, 동남아 이런 쪽으로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법인의 수익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로 잡히는 것보다 경상수지로 잡히죠. 무역수지는 그 나라에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런 거에 대한 수지를 나타낸 건데, 경상수지는 해외 자산, 해외 배당금이나 해외 금융 수익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지금 잘 나가는데 무역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로 생기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본은 해외 쪽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해외 법인 수익은 현지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일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해외 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요렇게 되면 엔화 약세가 오히려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국내에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그리고 국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엔화를 재투자하는 그런 규모가 생겨야 되는데, 요렇다기보다는 해외에 투자하고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엔화 약세는 더욱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오프쇼링 때문에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엔화 위상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했었던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더욱더 부추기고, 이 엔화 약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고, 요런 조금 악순환이 생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어찌 됐던 간에 일본의 해외로의 오프쇼링 같은 경우는 국내로 좀 다시 일본 자국 내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원자재 자금률을 좀 개선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거나 다시 일본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엔화 강세를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프쇼링이라는 것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다시금 조금씩 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를 통한 장기간 저금리가 분명히 효과가 있었기는 한데, 요게 어찌 보면 수출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 위주로 조금 이런 효과가 컸었던 거고, 이 대기업들마저도 좀 해외 오프쇼링 때문에 일본 엔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게 임금 상승을 또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엔화가 굉장히 싸면 특히나 뭐 소니나 뭐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들은 좀 좋은데, 중소기업들은 요게 좀 힘들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은 임금을 많이 못 올리는데 대기업들만 임금을 올려서 자산 양극화는 더욱더 부추기고, 엔조로 인한 물가는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금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특히나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 금리를 천천히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한 방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지만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떨어뜨린다라 그러면 다시금 일본 엔화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의 뭐 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일본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라고 있는데, 보통의 국가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나라들의 실질 임금 추이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차트를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대부분 0 위에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게 반대죠. 요 말은 실질 임금이라는 게 임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요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임금은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보면 임금은 거의 오르지 못했고 물가도 거의 오르지 못했는데, 오히려 임금보다 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게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천천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번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완전히 금리를 확 올리고 이러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게 실질임금 상승률이 확 떨어질 수가 있죠. 물가도 떨어지는데 임금 상승률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정책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 그러면 다시금 엔화가 강세 좀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보면 CFTC에서, 그러니까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죠. 그쪽에서의 엔화 투기적 순포지션을 보면 원래 이때까지는 대규모 숏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지난 숏포지션이 대거 청산했었죠. 이때부터 일본이 금리를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다시금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이게 뭐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는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베팅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일본 엔화를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